자, 이번 시간에는 3장 재무회계의 개념 구조에서 71페이지부터 들어가는데요. 옛날 책을 들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한 2페이지 정도 제가 페이지에서 마이너스 하시면 될 거예요. 자, 1절에 보면은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서 지금 우리가 1, 2, 3장까지는 회계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겨운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용어가 익숙치 않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이론적 구조를 좀 알려면은 요 부분까지가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2차에서 논술 내지는 뭐 계산 문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들에 대한 용어를 특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요런 부분들 가지고 나중에 계속 회계 논리를 다 끄집어낼 때 요 1, 2, 3장에 나오는 논리, 특히 3장에 나오는 용어들을 가지고 많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객관식 하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이런 부분에서 용어 설명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살펴두시고요. 자, 3장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재무회계 개념체계. 사실 지금 계속 기업회계 기준서라는 게 현재 계속 확정돼서 제정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IMF 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회계적 이론 구조, 뭐 체계 내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있었던 게 기업회계 기준, 뭐 요거 딸랑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회계 기준 뭐 몇십 조 되는 거 하나 딸랑 만들어 놓고 모든 기업을 거기다 다 맞춰라.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의 옷 한 벌 주고 자 모두 이 옷으로 그냥 다 맞춰 이 옷에 맞춰 입어라. 몸이 큰 사람은 살을 빼면 되는 거고 몸이 작은 사람은 옷을 걷든지 아니면 몸을 키우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다 대강 맞춰서 해라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IMF가 터졌죠. IMF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회계제도 특히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큰 타격을 입었죠. 더 이상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국제적으로 볼 때. 자, 그러다 보니까 IMF에서 요구한 것이 우리나라도 국제 수준에 맞는, 국제 수준에 걸맞는 그런 회계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강조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제 수준의 회계 기준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죠. 사실 뭐 꼭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완전히 이론적인 구조가 없었냐? 사실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다 모든 이론서라든지 뭐 회계책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에서 쓰고 있는 규정들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론적 체계도 미국 체계. 그리고 뭐 거의 기업 회계 기준도 상당 부분을 미국의 회계 기준을 그대로 갖다 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그런 이론적 체계라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자, 그래서 IMF에서 권고한 대로 우리나라가 국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12호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예요. 12호까지. 그리고 이제 13호가 확정은 됐는데 아직 정확하게 발표는 안 된 상태 지금.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론적 틀 내지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3장은 다 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 자, 그래서 재무회계 개념체계, 이게 나왔는데요. 자, 재무회계 개념체제에서 여러분들이 앞에는 읽어보시고요. 의의에서 두 번째 문단, 의의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재무회계 개념체계는 재무제표 목적의 정립으로부터 회계 실무가 이루어지기까지 논리적 체계가 성립되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재무회계의 개념적 틀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을 만드는 거고. 자, 우리가 첫 시간에 회계의 목적부터 출발을 했죠. 회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 그럼 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으로 쓴 게 재무제표였고요.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이 분계였어요. 분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론적 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의사결정에 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느냐, 뭐 기타 등등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개념체계의 필요성.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초급회계 수준에서는 그냥 읽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주요 내용은 뭐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해서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72페이지 첫 번째 주요 내용에 보면 재무제표의 목적 및 기본 전제 보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목적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첫 번째 다룰 테마가 재무제표의 기본 전제, 기본 전제.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는 우리가 뭐 이게 더하기다, 이게 빼기다, 이런 걸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게 더하기다, 이게 왜 곱하기냐. 이게 이렇게 안 했죠. 무조건 더하기는 더하기고 그냥 무조건 빼는 거고, 곱하기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구구단을 외워가지고 무조건 그냥 암기식으로 했죠. 왜냐면 약속이에요. 이렇게 갈표 표시된 거는 곱하기를 해가지고 배수를 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거기에는 뭐 논리가 없는 거죠. 논리가 없는, 그냥 무조건 야 외우자.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러다 보니까 회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테마가 기본 전제 내지는 뭐 기본 가정, 옛날에는 뭐 공준, 회계 공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죠. 자, 어떤 학문이든지 그 학문의 뼈대를 구성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 일정한 가정 또는 가설을 가지고 있다. 자, 회계학에서 이러한 가정을 필요로 하고 특히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가정들을 우리가 재무제표의 기본 전제라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본 전제는 기본 가정이니까 야 우리 이렇다고 치고 시작하자. 이렇다고 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정이므로 논리적 증명도 필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관습적으로 생성 발전됐고 또 기업 실체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그래서 이를 환경적 가정 또는 회계 공준이라고도 한다. 자, 우리가 이렇다고 치고 시작하자 했으니까 꼭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야, 우리 이렇다고 가정하고 시작하자 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고 시대나 환경에 따라 당연히 변화되고 바뀌어 가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의 이제 회계 공준에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뭐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라든지 아니면 다음 중 회계 공준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도 충분히 구성될 수가 있고요. 논술 같은 데서도 심한 경우 어떤 시험에서는 회계 공준 4가지를 적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난 적이 있어요. 2차에서. 그리고 4점. 그럼 하나에 1점씩, 1점씩 그렇게 준 경우가 있죠. 자, 어쨌든 회계에서 기본 가정으로 당연히 전제해놓고 시작되는 부분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업 실체의 공준, 내지는 기업 실체의 가정, 뭐 기업 실체의 전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업 실체의 전제다. 첫 번째가 기업 실체의 전제. 자, 한번 읽어보죠. 자, 기업 실체의 전제란 특정 기업 실체를 그 소유주나 다른 기업 실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특정 회계 단위 입장에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처음 공부하실 때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제가 읽어도 저도 읽으면서 잘 모르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은 쉽게 얘기하죠.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학원이 로이즈라는 학원이 이 학원이 로이즈라는 학원이고요. 아마 이 학원 주인이 있죠. 학원 원장이 주인일 거예요. 아마 학원의 원장이. 자, 지금 이 로이즈 학원의 주인은 원장님이에요. 그죠? 주식회사라면 이제 주주들이 이제 주인이 될 거고요. 어쨌든 주주의 대표가 원장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렇다면은 자, 회계처리를 하는데 원장님은 집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잠 안 자죠. 집에서 이제 잠을 자고 생활을 하고 뭐 관리비도 내고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관리비를 내야 되겠죠. 관리비. 자, 그럼 아파트 본인이 사는 집에서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그 관리비 그 고지서를 학원에 들고 와가지고 야, 네가 내 회사 돈으로.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원장님 집에서 내야 될 돈을 여기 들고 와가지고 야, 회사 돈으로 네가 내고 회사에 경비로 기재해놔.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 로이즈라는 거하고 이 학원 원장인 개인하고 별개의 분리된 단체예요. 조직이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집에서 내야 될 걸 여기 들고 와가지고 낸다는 얘기. 그리고 학원의 경비로 정하라.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회계의 목적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로이즈에서는 로이즈하고 관련된 거래만 분개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로이즈하고 이 개인, 원장 개인의
내용들이 어때요?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혼재되어 있는 거죠. 같이 섞어버리면. 그렇다면 이 둘을 하나로 봐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걸 보고 그런 경우에는 성립되는 것이지만 이건 사실 개인이고 이거는 별도의 법인체가 되는 거예요. 별도의 법인체가 되다 보니까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따로따로 하자는 얘기죠. 개인 거는 개인 거대로 하고 이 학원 거는 학원 거, 법인은 법인, 기업은 기업,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따로따로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읽은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굵은 글씨로 보면은, 그 계속 읽어보면 말이죠. 즉, 특정 실체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당해 실체에 관한 정보만이 포함돼야 된다. 학원이다. 그러면 학원에 관한 재무정보, 경영정보만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학원 원장, 개인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특정 실체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어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정보의 범위 내지 정보의 한계. 어디까지를 재무제표에 반영할 거냐, 어디까지를 분기할 거냐, 이런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게 기업 실체의 가정이다, 뭐 기업 실체의 전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전제가 화폐 단위 측정의 전제, 화폐 단위 측정.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계의 목적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고요. 또 다른 말로 회계를 표현할 때 기업의 역사책이다, 기업의 역사책. 자,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회계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라고 한다고 그랬죠. 거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숫자화해서 정보화시키는 것이 회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숫자화 시킬 때 뭐를 기준으로 숫자화 시킬 것이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 회계에서는, 일반적 현대 회계에서는 화폐, 돈을 기준으로 숫자화 시키는 거죠. 물론 옛날에 화폐가 없었을 때는 옛날에 뭐 조개가 돈이었죠. 그럼 뭐 조개로 한다든지 아니면 금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텐데 지금은 돈으로 화폐 단위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화폐 단위가 없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뭐 금본위 제도였다 그러면 금 몇 그램, 뭐 몇 킬로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러나 현재는 돈으로 환산하겠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정보를 만들겠다. 그게 화폐 단위 측정이다. 자, 읽어보죠 한번. 자, 화폐 단위 측정의 전제는 기업 실체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나 경제적 사건을 화폐 단위를 사용해서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거래나 사건을 의미 있는 정보로 보고하는 데 필요한 게 바로 공통적인 척도가 필요하다. 공통적인 척도. 그래서 그 척도가 바로 명목 화폐 단위다. 화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준이 계속기업의 공준이에요. 계속기업의 공준. 이 공준은 벌써 여러 번 얘기했죠. 영어로 하면 going concern이라고 그랬고요. 계속기업의 공준이다. 계속기업. 그건 정의를 생략할게요. 설명을. 자, 네 번째 기간별 보고다. 기간별. 요것도 많이 얘기를 했죠. 자,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 즉 돈 버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의 목적이 언제 끝나느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돈 못 벌고 망할 때가 기업의 끝이다. 그럼 그 돈 못 벌고 망할 때가 언제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회계의 목적은 의사결정에 유효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 만들어서 제공할 거냐? 원칙적으로는 다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다 끝나봐야 한다. 그런데 자, 다 끝났다. 즉 기업이 망했다. 그러면 망한 회사의 정보가 더 이상 필요 있을까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망한 회사의 정보를 아무도 볼 이유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어요. 당연히 만드는 사람도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회계 정보를 망한 다음에 줘서는 안 되겠다. 언제 주자? 빨리 줘서 의사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잉 컨선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 시점에 줄 수는 없으니까 미리 잘라서 주자. 그래서 일정 기간을 단위로 잘라서 주자. 그래서 우리 보통 이것을 회계연도라고 그랬죠. 회계연도 내지 회계기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잘라서 보고를 하자. 잘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의사결정에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자 해서 나오는 게 바로 기간별 보고의 공준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지 1년, 근데 거의 1년이죠. 거의 1년을 단위로 우리가 회계정보를 생산해서 제공한다. 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이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 특성이다.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 특성이다. 자, 그 맨 첫 부분만 읽어보죠. 자,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주요 속성이다. 자, 회계 정보, 우리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라고 했어요. 그럼 의사결정에 유용하려면은 어때야,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어야 유용한 것이 되느냐, 이걸 다루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 그 표를 보시면은 재무제표 정보의 실적 특성에서 첫 번째 재무제표의 목적부터 나오고 있죠. 재무제표의 목적. 보면은 역시 목적은 뭐예요? 간단하게 써놨죠. 의사결정의 유용성. 의사결정에 유용할 때 회계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은 이해 가능성이다. 이해 가능.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그 정보예요, 안 해요? 아니죠.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이해를 못하면, 예를 들어 초등학생한테 뭐 물리적 이상한 기호하고 뭐 식이 섞인 그런 걸 주었다고. 그러고 그거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면은 떼돈을 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고 초등학생한테 줬다. 내지는 유치원생한테 그걸 줬다. 그럼 그게 정보예요, 안 해요? 정보죠. 근데 그게 쓸모가 있는 정보예요, 없는 정보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죠. 왜? 그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전제가 이해 가능성이다. 이해 가능한 형태로 재무제표 정보가 주어져야 된다. 자, 세 번째가 주요 질적 특성으로는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그 주요 질적 특성의 밑에 보면 주요 질적 특성의 구성 요소에서 이제 하부 속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질적 특성, 제약 요인, 이렇게 기타 등등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용어들이 아마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낯설 거예요. 낯설 거지만 자주 읽어서 여러분이 좀 친숙하게 돼야 돼요. 친숙하게 돼야 되고. 자,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개인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굳이 한다면은 주요 질적 특성과 그 제자들. 주요 질적 특성과 그 밑에 하부 속성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다른 용어들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다른 용어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얘가 뭐다 하고 콕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이거야 라고 적어도 용어가 나올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친숙해져야 되고요. 자주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자, 첫 번째가 이해 가능성이다. 이해 가능성. 자,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해 가능성이란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제공돼야 된다. 뭐가? 회계 정보가겠죠. 자, 우리 회계 목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인데, 자, 그 정보가 어떻게?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제공돼야 된다. 이해 가능하지 않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그거 계속 읽어보죠. 또한 이 내용에는 정보 이용자가 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라는 형태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회계가 어렵다고 그러죠. 회계가 어려워서 줘도 못 먹죠. 뭐 줘도 못 먹나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무식하면 어때요? 무식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묻지마 투자 그게 아주 성행을 했죠. 요새야 그래도 좀 덜한데 최근 몇 년간 한 몇 년 전에 IMF 터지기 전에는 묻지마 투자가 엄청났어요. 야, 이 회사 주식을 사면 무조건 1년 좀 몇 년 있으면은 5배, 10배래. 그러면 묻지도 않아요, 더 이상. 알았어. 그럼 그걸 살라고 또 죽을 서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뭐 하는 회사인지 전혀 묻지도 않아요. 왜? 그 전에 코스닥이 그렇게 많이 한번 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기업 형태가 존재하지도 않는 놈한테 무조건 그 주식을 살라고 막 줄 서고 백 서고 별짓을 다 했어요. 물론 다 깡통이 됐겠죠. 종이 쪽이 됐든지. 자, 어쨌든 우리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예요, 회계는. 그래서 적어도 회계적 정보를 최소한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최소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의지도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최소한의 그 정보를 활용할 능력이 있고 또 그 정보를 해석하려고 노력할 기본적인 의지는 있다고 가정을 한다.
그냥 상식적인 의미에서 봐주시고요. 자, 그 밑에 문단에 보면 회계정보가 이해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회계정보의 간결성이 요구되고, 둘째, 표준화가 돼야 되고, 세 번째,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작성돼야 된다. 자, 우리가 회계의 목적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예를 들어 지금 한 30만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30만 개가 있다. 자, 30만 개가 있는데 어쨌든 돈을 가진 사람들은 다 투자를 하려고 어디다 투자를 할 거냐, 어디다 투자를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벌 거냐, 또 어디다 투자를 해야 안정적으로 내가 돈을 벌 것이냐, 이런 걸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자, 근데 무지하게 정보라고 그러고 200페이지짜리 책자를 하나 주면서 무지하게 좋은 정보하고 각 기업마다 200페이지짜리 정보를 줬다고 가정해요. 재무제표가 200페이지다. 재무제표와 관련된 회계정보가 각 기업마다 200페이지.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야 그래도 젊으니까 200페이지 정도면 뭐 하룻밤에도 볼 수 있겠지만 한 이제 40대, 50대 되신 분이 그분들이 돈 있죠. 여러분들은 돈 별로 없죠, 사실은. 그분들은 돈 있는데 200페이지짜리 정보를 갖다 주고 무지하게 좋은 정보입니다. 30만 개만 보세요. 여기에 보석이 있습니다. 안 벌고 말죠. 200페이지 보려면 그분들은 1년 이상 걸려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이제 조금 하다 보면은 책 한 장 넘기기 힘들어요. 소설책 한 장 보기도 힘들어,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주면 어때요? 아무런 필요가 없겠죠. 자, 어쨌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선 간결성이 좀 간략하게 콕 찍어서 이용. 그럼 이제 사먹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간결하게 좀 달라. 두 번째가 있는 게 표준화가 돼 있어야 돼요. 표준. 자, 예를 들어 지금 30만 개의 기업이 있다. 그럼 30만 개의 기업마다 저마다 지 마음대로 만들어. 그리고 나는 대차대조표를 나는 손익계산서라고 할래. 나는 손익계산서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부를래. 나는 얘를 갖다가 이걸 자산이라고 안 하고 그냥 부채라고 부를래.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30만 개마다 다 지각각이에요. 그럼 전혀 의사소통이 안 이루어지겠죠. 왜? 약속이에요, 약속. 아, 이건 이렇다고 하고, 아, 이만큼 있구나. 이만큼 갚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이만큼 남아있구나. 이렇게 되니까 적어도 뭐가 요구된다? 표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양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대차대조표는 이렇게 만들어.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만들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렇게 만들어. 왜? 그 표만 보면 누구나 아, 이런 내용을 뜻하고 있구나라는 걸 누구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쓰여져야 된다.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자,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여러분한테 지금 알아보 내지는 뭐 외계인이 쓰는 용어 이런 거 갖다 줘봤자 어때요? 필요가 없죠. 전혀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써먹을 수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해 가능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간결성, 뭐 표준성, 그리고 이해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다. 자, 두 번째 주요 출적 특성의 첫 번째가 이제 목적 적합성이에요. 목적 적합성. 자, 이 부분들은 그 하부 속성이 뭐가 있는지 또 그 정의까지 여러분들이 최소한 조금 알아두세요. 특히 그 논술 내지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그 용어하고 그 정의, 간단한 정의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물론 객관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갸가 뭐라는 것만 정확하게 찍어낼 수만 있으면 되겠죠. 자, 목적 적합한 정보가 뭐냐?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목적 적합성이란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럼 뭐가 목적 적합하냐? 목적에 적합하냐 안 하냐? 그 구분 기준이 뭐냐?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회계 정보를 이용한 경우와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의사결정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정보의 능력이 목적 적합성이다. 자, 우리가 회계의 목적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자, 기가 막힌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을 때나 그냥 그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했을 때나 결과가 똑같다. 그러나 쓰나 안 쓰나, 사용하나 사용하지 않나 똑같다 그러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뭐하러 귀찮게 사용해요? 그냥 하고 말지. 적어도 그 정보를 사용했을 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의사결정,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쓰나 안 쓰나 똑같다면 굳이 돈 주고 쓰는 놈이 바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 뭐냐? 그 정보를 사용했을 경우, 회계 정보를 사용했을 경우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서로 의사결정 간의 차이를 발생시켜야 된다. 그런 속성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게 목적적합성의 정의고요. 그럼 목적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속성들을 구체적으로 가져야 되느냐? 목적적합한 정보. 자, 목적적합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 자, 이 세 가지가 요건되더라고요. 세 가지. 자, 우리가 회계라는 것이 의사결정에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1억을 갖고 있다. 1억을 갖고 있다. 그럼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기업들에 대한 회계 정보를 쭉 봐서 아, 이 기업은 내가 1억 투자했을 때 내년에 나한테 가장 많은 돈 내지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를 봐야 되겠죠. 적어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1억 가지고 투자할 때 적어도 내가 손해는 안 가야 되겠다. 이 회사가 내가 망하는 회사한테 투자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내년에 이익이 많이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나한테 이익을 많이 갖다 줄 회사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자, 그럼 다음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년이 어떨 것이다. 이 회사는 내년에 어떨 것이다. 재무정보를 가지고. 그걸 예측을 하는 미래를. 예측을 해서 나한테 좋은 결과를 갖다 줄 거냐? 나쁜 결과를 갖다 줄 거냐? 나한테 이익을 많이 갖다 줄 거냐? 적게 갖다 줄 거냐? 내지는 돈을 빌려준다. 기업에 빌려주면 아, 적어도 남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가장 먼저 따져야 될 게 뭐야? 적어도 내가 떼는 염려가 없어야 되겠다. 돈을 빌려줬는데 원금을 못 받는다. 돌아버리죠. 원금 못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원금을 받아야 되고 또 뭘 받아야 돼요? 이자를 받아야 돼. 돈 빌려주면. 그럼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이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고 적어도 이자 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안 망할 거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갖고 본다? 그거 역시 재무제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즉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내년 내가 투자 기간 동안 내후년 뭐 몇 년 동안에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 이 기업이 어떨 것이다. 망할 기업이다. 그 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게 예측. 자, 미래를 그 재무제표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 예측이 안 된다 그러면 목적적합해야 안 해요? 당연히 안 한 거죠. 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 예측을 해야 돼. 자,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어. 투자를 했는데 잘못했어요. 원전을 떼서 내지는 뭐 한 30%를 못 받게 됐어. 그럼 예측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머리를 깨면서 그럼 뭐 이상한 거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뭐 많이 한다는데. 자, 옛날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그래서 한 번 실수가 다 젊었을 땐 실수도 하고 뭐 어려운 일 경험도 하고 뭐 별짓 다 하라고 그러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잘못됐어. 예측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요? 반성을 해야 되죠. 자아 비판을 해야 돼. 아, 내가 어디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느냐?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이 재무제표 정보를 잘못 해석을 했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왔다든지. 자,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느냐? 자, 잘못된 게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을 하고 앞으로 잘하면 돼요. 한 번 실수했다고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실수했으니까 이제 잘해보자. 앞으로 잘해보자. 더 이상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다.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면 뭐예요? 머리에 문제가 있죠. 그건 조두라고 그러죠. 조두. 세 조자 쓰고 머리 조자. 어쨌든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를 밝혀야 돼. 밝혀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돼요. 수정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자, 옛날에 까먹은 돈 다시 벌으면 돼요. 돈이라는 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했고 이 예측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뭐하자? 피드백. 피드백은 다시 돌아간다는 게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자, 예측을 했는데 잘못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한 번 잘못하고 계속 잘못한 대로 계속 앞으로도 가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어쨌든 목적적합학에서는 이런 두 가지 속성이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적시성 이런 것이 요구되는데요. 적시성은 옛말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도 아무 소용없다. 이거.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바로 적시성이에요. 즉 적절한 시기에 제때에 정보가 주어져야만 목적적합한 정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데 정보가 안 나왔어. 나는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정보가 없어. 그래서 그냥 다른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어요. 근데 의사결정 타고 예를 들어 10억을 투자 다 했는데 기가 막힌 정보가 왔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필요한 시점에 그 정보가 주어져야만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을 때는 갖고 와봤자 귀찮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계속 기업의 공중에서 이끌어들었는데요. 사실 의사결정을 요 시점에서 한다 이게 의사결정을. 요 시점에서 하는데 정보가 안 나왔어. 그리고 끝나면 나온대. 그렇다면 이 시점에 끝나고 나와서 이 정보가 필요해요, 안 해요? 의사결정이 끝났단 말이에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간을 잘랐죠, 기간을. 회계 기간이다. 회계 연도돼서 기간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 기간마다 따로따로 부과죠. 자, 옛날에는 그래서 1년 단위로 잘랐는데 이제는 1년도 길대요. 1년도 길고 언제는 요새는 분기. 그러니까 1년에 분기가 몇 번 있어요? 3달씩 있죠? 3달씩이니까 4번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기,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 1년이 이제 4개로 나눈 거죠. 그럼 분기. 두 개 합치면 뭐예요? 반기 그러죠. 또 이제 분기, 또 반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까지 주셨네요. 이제 1년에 몇 번? 4번 주셨는데 정보를. 그리고 또 수시로 또 정보를 줘야 되죠. 어쨌든 왜?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재무제표 나올 때만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죠. 지금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도 하는 재무제표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권회사 결정 가면 요새 주식이 또 조금 오르다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또 돈을 이제 덤비기 시작하죠. 불나방이죠, 불나방까지. 어쨌든 이제 명퇴자들 돈들이 참 한때야 할 텐데 그분들이 회계적 지식도 없이 아무런 지식도 없이 남들이 그냥 뭐라 하면 그것만 듣고 아 좋은가 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명퇴금 다 날리고 서울역 앞으로 나가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안 당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회계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정보. 자, 그래서 어쨌든 목적 적합성의 하부속성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그 속성이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하고 같은 학렬이에요. 예를 들어 아버지 밑에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이렇게 있듯이 자 목적 적합성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친구가 신뢰성이다. 신뢰성.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요 질적 특성이 신뢰성이다. 자 신뢰성은 말 그대로 뭐예요? 믿을만하냐 신뢰성은 믿을만하냐. 그래서 신뢰성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검증 가능성하고 두 번에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중립성. 자, 요 세 가지가 요구되더라. 신뢰성이 정보가 신뢰성이 있으려면은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중립성 여기 요구된다. 자, 뭐 신뢰성 말 그대로 믿을만 하냐? 못 믿을 만한 정보라면은 의사결정할 때 그게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죠.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할 때, 아, 내가 투자할 거냐, 말할 거냐, 요걸 결정해야지. 손 거짓말 갖고 누가 사기치는데, 사기치는 놈이 들고 온 정보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웃긴 얘기죠. 자, 어쨌든 신뢰성은 믿을만 해야 된다는 얘기, 최소한. 그래서 책 순서대로 하죠. 책에는 이제 먼저 표현의 충실성이 먼저 나와 있네요. 표현의 충실성. 한번 읽어보죠. 자, 표현의 충실성이란 회계상의 측정치 또는 관찰치가 이들이 표현하고자 의도하는 현상과 일치하는 정도다. 일치하는 정도. 즉,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거나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자, 있는 그대로 제대로 표현해 주자는 얘기예요. 아, 이 기업이 재무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표현해야 되고, 좋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좋아질 것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지 잘못 표현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그것이 표현의 충실성이다. 표현의 충실성. 자, 두 번째 보죠. 두 번째는 검증 가능성이에요. 검증 가능성. 자, 특정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검증 가능. 자, 이는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서로 다른 측정자들이 같거나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한다. 자, 동일한 사건을 보고 여러 사람이 볼 때, 야, 이 사람이 봐도, 아, 그건 그래. 저 사람이 봐도 그건 그래. 또 다른 사람이 봐도 그건 그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검증 가능성이다. 검증 가능성.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보면은요, 이게 검증 가능성하고 표현의 충실성이 상당히 헷갈려요. 그냥 읽으면은 뭐 당연한 얘기지 하는데 그걸 객관식 같은 데서 두 개를 틀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거의 구별을 못할 정도로 알딸딸해요. 제가 봐도 알딸딸해요. 아주 참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보면 머리가 상당히 좋으세요. 어떻게 그래 헷갈리게 말을 잘 적어 놓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만 잘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할게요. 지금 검증 가능성하고 이제 표현의 충실성이 문제인데요. 자, 옛날에 지구는 둥글다라기 전에 지구는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지구가 둥글다고 증명이 되기 전에는 지구는 이렇게 끝에 가면 뭘로 돼 있다? 낭떠러지기로 돼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지구 끝까지 나가면 똑 떨어져서 영원히 죽는다. 그래서 안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 이걸 누가 지구가 둥글다고 했을 때가 누구죠? 코페르니쿠스요? 맞죠? 하여튼 그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는 다 이렇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그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됐죠. 그래서 이단자 내지는 신경 모독죄라고 이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지구가 평평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교수님도 평평하다고 그러고 맞다 그러고 또 선생님도 맞다 그러고 또 신부님도 맞다 그러고 그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구에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이렇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검증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얘기해도 아, 저 사람이 그래 맞아. 누구나 다 맞다고 그래. 이게 바로 검증 가능한 거죠. 그런데 표현의 충실성이 있나요? 지구를 제대로 표현해요? 못하죠. 지구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렇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지구를 지금 평평하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표현의 충실성은 안 지켜지죠. 이해돼요? 지구는 둥글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평평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표현의 충실성은 없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게 검증은 가능해요. 왜? 누구나 다 이렇다고 그러니까. 재판관도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둥글다고 그러면 막 옥에 끌려가서 뒤지게 맞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지구가 평평하다고 했을 때는 표현의 충실성은 충족이 안 됐어요. 둥글다고 해야 되는데 다만 뭐는 충족됐다? 검증 가능은 했어요. 검증 가능. 누구마다 이렇다고 그러니까. 자, 그럼 그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고 했을 때 코페르니가 둥글다고 했을 때 어때요? 이거는 표현의 충실성은 있었죠. 그러나 뭐가 없었어요? 검증 가능성은 안 지켜져요. 왜?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그렇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 혼자예요. 증명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 누구나 다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 이렇게 표현하면 표현의 충실성도 있고 검증 가능성도 있죠. 검증도 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 충족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둘 중에 하나는 충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그 객관식 같은 데서 틀어놓으면 아주 헷갈리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중립성 나오는데 중립성은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특정 이용자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이용자에게는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안 되며 모든 정보 이용자의 공통적인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자, 옛날에 저 어릴 때는 그 선생님이 조금 뭐 얼굴이 이쁘다든지 아니면 집이 잘 산다든지 그런 애들만 많이 이뻐했죠. 초등학교 때. 그래서 뭐 걔네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사들고 와서 가끔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그러면은 걔만 이뻐하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옛날에 뭐 사자라고 그러는데 사자.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죠. 자, 어쨌든 자,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 정보가. 이 사람한테는 유리한 정보, 저 사람한테는 불리한 정보. 이렇게 되면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 자, 그러고요. 어쨌든 요 세 가지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 세 가지, 신뢰성의 하부 속성이 세 가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적어도 그
잘 못 외우시면은 요거하고 요 앞머리라도 좀 따가지고 자 얘하고 같은 계열 뭐 이렇게 좀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앞으로는 아마 2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사례 문제로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뭐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 사례 문제가 거의 그래서 3년째가 남았어요. 한 번은 목적적 합성, 한 번은 신뢰성, 한 번은 짬뽕 뭐 이런 식으로 거의 3년에 걸쳐서 매년 한 번씩 나오기까지 했어요. 물론 이제 요새는 해놓고 정의를 쓰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왜? 그건 단순 문제죠, 단순. 정의를 쓰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 문제, 그걸 현실에 내지는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 좀 잘 파악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이란 테마가 나오죠. 비교 가능성. 자, 굵은 글씨만 한번 보죠. 기관별 비교 가능성이 있고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있어요. 비교 가능성.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이제 공시하는데요. 역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하는 목적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자, 정보를 제공해서 예를 들어 2001년 대차대조표를 어느 기업에 2001년 대차대조표를 딱 그려서 내놨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기업은 자산이 100억이고 부채가 20억이고 자본이 80억이래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원래 당초 자본금이 90억 원이었대요. 좋아요? 모르죠? 이것만 봐서 얘가 좋은지 나쁜지, 얘가 잘 나가고 있는지 못 나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를 들어 100m 달리기에 한 놈만 뛰어서 1등 했대. 잘했죠? 잘했죠? 한 놈만 나갔대요, 그런데 100m 달리기에. 한 놈만 나가서 1등 했대. 그 말을 바꾸면 꼼지도 돼요. 이제는 중간도 돼요. 하여튼 붙이기 나름이에요. 얘 하나만 있으면 이게 잘 났는지 못 났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 작년보다 잘했어요?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작년하고도 비교가 돼야 돼요. 작년하고도. 작년엔 이랬는데 올해 이랬어. 작년에 자산이 80억밖에 없었는데 올해 자산이 100억 됐어. 그럼 작년보다 잘했구만. 못했구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해야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나만 딸랑 놓고 세계에서 삼성전자 하나만 딸랑 놓고 잘했지. 그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다른 놈하고 놓고 보니까 역시 삼성전자에 이러는 거지. 삼성전자 하나만 딸랑 놓으면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기간별 비교 가능성. 기간별. 자, 기간별을 비교해 보자는 얘기예요. 작년에 비해서 잘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잘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측정을 했고 올해도 이렇게 측정을 하고, 예를 들어 작년에는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고 올해는 현행 원가로 측정하고 시가로 측정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작년에 하고 똑같이 놓고 봤을 때 잘했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년하고 똑같이 놓고 봤을 때. 자, 그래서 작년에 쓰던 방법 그대로 썼을 때 잘했구나. 방법이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가 틀렸다. 안 되는 거죠.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간 비교 가능성에서는 굵은 글씨로 보면 동일한 회계 원칙을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작년에도 이 방법 썼고 올해도 이 방법 썼고 내년에도 이 방법 썼을 때 똑같은 방법을 썼을 때 잘했구나. 됐고 벗고 왔다 갔다 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고 그리고 동일한 회계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에서도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라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하나만 딸랑 놓고 잘했냐 못했냐 모르죠. 하이닉스 반도체 하나만 딸랑 놓고 잘했나 못했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대우전자 이 세 개를 갖다 놓고 잘했나 못했나 따져보면 어때요? 금방 누가 잘했는지 나오죠. 잘 몰라요, 저는. 누가 잘했는지. 자,
어쨌든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지금은 이제 첫 번째 기간별에서는 저 혼자만 놓고 기간별로 이때,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본 거고 이제는 어떤 기업을 놓고 다른 기업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쪽 지방, 뭐 지방이 아주 그냥 그 산골에 있는 내지는 뭐 바다 끝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그 서울에 있는 아주 잘 나가는 고등학교하고 같이 1등이래요. 그 학교에서는 다 1등이래. 그래서 다 1등, 다 훌륭해. 그럼 돼야 안 돼요? 다 실력 좋다고 똑같이 놓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갖다 놓고 야 풀어봐. 누가 잘 봤어? 이렇게 놓고 네가 실력이 더 좋고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이렇게 돼야지. 무조건 1등이라고 해서 다 1등이다. 다 똑같다.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수능을 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 문제는 어때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저기 1등도 같이 와서 봐야 되고 저기 꼼치도 와서 같이 봐야 되고 그 시험 문제 갖고 똑같은 문제 갖고 어떻게 해요? 같이 겨루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자아가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자, 여기도 똑같은 문제, 저기도 똑같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틀리다면 아무리 1등이라도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고 기업 간의 비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통일된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 거래를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뭐가 필요하다? 통일돼야 된다. 똑같은 방법으로, 통일된 방법으로 같이 놓고 봤을 때, 이 기업이 더 좋다, 이 기업이 수익성이 더 좋다, 자산이 많다, 부채가 많다,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실질의 우선, 실질의 우선. 자, 실질의 우선은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읽어주시는데요. 자, 사실 있는 그대로 쓰자는 얘기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 회계 처리하자.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자. 예를 들어서, 간혹 사실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그 법률적인 면에서 볼 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워낙 부자라서 집이 2채 갖고 있다. 집을 2채 갖고 있다. 그럼 집 2채 갖고 있으면 세금 면에서 불리하죠.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내기 싫으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요. 내 친족 중에, 내 친척이나 누구 중에 조금 못 사는 집이 없는 친구 이름으로 집을 등록해놓고 나는 집 한 채, 그 친구도 집 한 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 법률적으로만 보면 어때요? 나도 한 채, 쟤도 한 채. 즉, 한 채만 들고 있는 가짜.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어때요? 사실은 내 거야. 내 건데 제 이름으로만 해놨다는 얘기예요. 사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란 말. 자, 이런 경우에 회계에서는 어떻게? 경제적 실질,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회계 처리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자. 자, 이게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요. 리스 같은 경우에서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리스. 뭐 여러분들 아직 초급 부분이니까 리스가 뭔지도 모를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게 이제 예가 있고요. 하여튼 뭐, 그게 실질의 우선이다. 있는 그대로 재무제표를 만들자. 회계 정보를 제공하자. 이게 실질의 우선이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재무제표 정보 간의 제약 요인에서 첫 번째, 효익과 비용 간의 균형. 효익과 비용 간의 균형. 자, 아마 사이트에 어떤 친구가 효익과 비용 간의 균형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좀 어려워요, 말이. 자, 그래서 쉬운 말로는 배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효익과 비용 간의 균형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회계의 목적이 의사결정에 유효한 정보의 제공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사오는데 예를 들어 1,000원이 든다고 가정해요. 1,000원이. 그런데 내가 그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했을 때 내가 벌 수 있는 이익이 500원 밖에 안 된다. 최대한 벌 수 있는 이익이 500원이다. 그럼 그 정보를 사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오는 놈이 약간 머리가 이상한 거죠. 사오면 500원 손해가는 거예요. 그 즉시. 암만 잘해도 500원 손해가는 거예요. 즉 배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하고 부하고 주하고 보하고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바로 효익과 비용 간의 균형이에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죠.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분계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옮겨졌고 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역시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 정보를 그렇게 해서 만들 거냐 말 거냐 이 결정하는 대전제가 뭐다? 효익과 비용 간의 균형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써먹었을 때 더 많은 효익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성. 자, 중요성을 보면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요하다, 안 미친다면 안 중요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왜? 우리가 회계 목적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중요하고 안 미치면 안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10억 너무 큰가? 1억.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1억.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한데. 지금 삼성생명 같으면 보니까 75조더라고요. 자산이 75조예요. 75조에서 1억 틀렸다고 뭐 잘못될 거 있어요? 75조 있는데 1억이 재무제표가 잘못 반영이 됐어. 그렇다고 그 투자 내용이라든지 돈 빌려줄 놈이 안 빌려주겠어요? 75조에 1억이면 몇 프로예요? 계산이 안 나오죠. 75조까지 아직 써본 적이 없죠. 저까지도 써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이. 아마 0.몇 프로 될 거예요. 자, 그런데 10억인 회사에서 1억이요. 10억인 회사에서 1억이 틀렸어. 어때요? 10%가 틀린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10%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크다고 중요하고 작다고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중요하고 안 미치면 안 중요하다. 이게 바로 중요성의 중요성. 그러니까 10억인 회사에서 1억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75조인 회사에서 1억은 뭐 틀려도 아무런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미쳐요. 이거 틀렸다고 해서 의사결정이 대출해주고 대출 안 해주고 그 기업에 주식 살 거 안 사고 이 짓 안 하겠죠. 그게 바로 중요성이다. 자, 그 다음에 질적 특성 간의 균형.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읽어주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죠.